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저는 이하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후의 경제수다 구혜림입니다. 네, 모두가 기다렸던 이 미국 반도체 대장주 엔비디아가 이 간밤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제 시장의 예상조차 뛰어넘는 분기 최고의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른바 천비디아 고지를 넘어서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사상 최초로 $1,000를 넘어섰는데요. 이어 $1,020 안팎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당연히 오늘 우리 시장의 엔비디아의 향 대표 종목으로 꼽히고 있는 SK하이닉스 역시 20만 닉스 고지를 가뿐히 넘기면서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관련된 이슈에서는 언제나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잔치에 포함되지 못하고 좀 풀죽은 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오늘 좀처럼 상승하지 못하고 있고 SK하이닉스만이 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코스피와 코스닥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오전장에 비해서는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상승으로 돌려 세우면서 상승하는 종목들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면은요,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 오후장 들어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지금 뭐 제약 바이오만 상승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L7B 그룹주가 그동안 계속해서 하한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다시 반등에 나서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과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장 마감 때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스타에서는 편재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 만나는 트렌드 어디 갈까 코너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화려한 장미와 함께 즐기는 자라섬 꽃 페스타에 관한 내용들 많이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장 마감 직전에는요, 오늘 시장에서의 특징적인 흐름까지 체크해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혹은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는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그럼 오후의 경제수다 오수다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고 갈게요. 구하영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의 구하연입니다. 간밤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 우리 시장 보합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 훈풍을 입고 현재 빨간불로 힘입은 상태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0.17%포인트 오른 2,72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현재 사흘 만에 상승 전환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 0.07%포인트 오른 8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 만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507억 원, 기관이 2,494억 원 매도 물량을 쏟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2,740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개인이 2거래일 연속,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이 2거래일 연속 매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현재 전기전자와 제조업 순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175억 원, 외국인이 419억 원 물량을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이 홀로 460억 원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일반 전기전자와 IT 중심으로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입니다. 네, 현재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반도체주부터 살펴보시죠. 현재 엔비디아발 훈풍의 반도체주 동반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삼성전자 1.16%포인트 상승한 78,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 0.86%포인트 상승한 19만 9,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 1.62%포인트 하락한 27만 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현재 오늘은 하락 전환했고요. 외국인이 9일 만에 물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상위주 함께 살펴보시죠. 네, HLB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파란불을 켰습니다. 네, 2차 전지주들부터 함께 살펴보시면 먼저 에코프로 그룹주들 동반 어제와 달리 동반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 0.74%포인트 하락한 20만 2,500원에 에코프로는 0.41%포인트 하락한 96,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캠 역시 0.92%포인트 하락한 32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 약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주들 모두 동반 약세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제약바이오주 함께 살펴보시죠. 알테오젠 3.59%포인트 하락한 18만 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 현재 HLB는 바이오 포럼 개최 소식에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1.01%포인트 상승한 49,8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향센터의 구하연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 자세한 시장 상황은 마감 후에 한 번 더 짚어보는 걸로 할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봐야겠죠? 오늘도 우리 편지 기자와 함께 이모저모 여러 가지 이슈들 모아보는 모이슈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오늘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과연 무엇일지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를 이제 조정 없이 동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또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을 이 전망치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에서 동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 인상한 이후 1년 4개월 동안 금리를 묶어둔 상태입니다. 이 수치는 역대 세 번째로 긴 동결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이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기준금리가 동결된 이유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9%로 목표치인 2% 상회했고 1분기 GDP 증가율도 전분기 대비 1.3%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경기 호조 속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물가 상승세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3.5 그리고 미국의 경우가 5.5 그러니까 지금 이 양국 간의 금리 격차가 꽤나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한 우리나라에서 먼저 금리를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미국이 언제 금리 인하를 하느냐가 이제 앞으로 좀 큰 화두일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10월에서 11월쯤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4대 증권 중 하나인 노부라 증권의 박정우 이코노미스트는 강한 수출과 예상보다 건조한 소비 덕에 1분기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면 한국은행이 물가와 내수 경기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금리 인하 시점이 4분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에도 뭐 빠르면 9월, 뭐 늦으면 하반기 이렇게 아마 시기를 잡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 비슷한 시기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은의 경제 전망도 좀 수정이 됐다고 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6%를 유지했습니다. 내년 연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은 각각 2.1%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치까지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게 된다면 뭐 인플레이션뿐만이 아니라 환율, 가계 부채 그리고 부동산까지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슈도 만나볼게요. 네, 다음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 소식입니다. 이 국토교통부가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신도시별로 기본 물량을 분당에는 8천 가구, 일산에는 6천 가구, 또 평촌과 중동, 삼본에는 각각 4천 가구로 2만 6천 가구가 배정이 됐습니다. 정부는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 기준으로 해서 이 지자체 공모를 거쳐서 올 11월에 선도지구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안에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등 일기 신도시 5곳에서 총 2만 6천 가구 이상의 선도지구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분당은 최대 1만 2천 가구까지 지정될 수 있다고도 발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도시들을 선정하게 된 이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선도지구는 주민 동의율을 최우선으로 기준하여 선정됩니다. 주민 동의율 항목이 100점 만점 중 60점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동의율이 95% 이상이면 만점을 받는다고 합니다. 또한 가구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와 세대 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각각 10점씩 배정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는 다음 달 25일 공모 지침을 공모하고 공모를 시작하며 10월 평가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도시들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는 이 의미는 또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번 선도지구 지정은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처음 적용하는 사례로 일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합니다.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 안전진단에 제외가 되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일기 신도시의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민 동의를 얻어 진행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하게 됩니다. 네,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이 주민분들 정말 환영할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은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진행이 되는 걸까요? 네, 각 지자체는 9월에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를 접수를 하게 되고요. 10월에 평가와 국토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특별 정비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7년 착공 그리고 2030년에 입주를 목표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8월에 정비 기본 방침을 마련하고 1기 신도시별 기본 계획도 같은 달에 수립할 방침입니다. 네, 이 재건축이라는 게 보통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건축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주택 시장 전반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또 어떨까요? 네, 우선 재건축이 본격화가 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해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주 대책을 마련하여 전세 시장의 불안정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매년 정비사업 물량을 조정하고 이주 시기를 좀 분산해서 주택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뭐 주택 구입 이런 데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정책으로 안정적인 주택 시장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21일에 전영현 미래사업기획단장을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에 새롭게 임명했습니다. 이 정기 인사 처리 아닌 시기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이번 인사를 두고 이 불확실성이 좀 큰 대내외 환경 속에서 반도체 사업 경쟁력을 좀 어떻게 강화시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는 21일 전영현 부회장을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장에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경계현 사장은 미래사업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번 인사는 보통 12월에 이루어지는 사장단 정기 인사를 7개월 앞당긴 이례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으로 굉장히 급하게 지금 인사를 단행한 건데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한 걸까요?
네, 업계에서는 이번 인사의 배경으로 HBM 실기론을 꼽고 있습니다. HBM은 인공지능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데요.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HBM 시장의 절반 이상을 SK 하이닉스가 장악하고 있어서 삼성전자는 빠르게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이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는 좀 많이 뒤처지고 있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위기의 상황에서 등장한 전영현 부회장 이분은 또 어떤 인물일까요? 네, 전영현 부회장은 D램 시장 전략을 주도했던 인물이라고 합니다. LG 반도체 출신인데요. 2000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로 입사해 D램과 낸드 플래시 개발 사업을 맡았고요. 이후 삼성 SDI 대표이사를 지냈습니다. 지난해 말 미래사업 기획단장에 임명이 되었으며 이번에 DS 부문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 원래 자리에 있던 경계현 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경계현 사장은 미래사업 기획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존 SAIT의 원장직을 유지하면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인사는 경질이라기보다는 역할 변화를 통한 전략적인 이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전략을 내세울지 좀 궁금한데요. 네, 삼성전자는 이번 인사를 통해 반도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삼성의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에서 일했던 김용관 부사장을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로 이동시키는 등 다각도로 쇄신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도 발표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금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고 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다각도로 지금 여러 방향에서 혁신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떤 이 혁신안이 과연 이 지금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식당에서 모든 주중의 술을 한 잔 단위로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칵테일이나 생맥주 같은 경우에만 이제 잔술 판매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위스키, 소주, 막걸리 이런 것들도 이제 잔술 판매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식당에서 소주나 막걸리, 위스키도 딱 한 잔만 마실 수 있게 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 가공 조작 범위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잔술 판매 행위를 주류의 단순 가공 조작으로 보고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간 주류에 탄산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아 담는 행위만 예외로 해서 칵테일과 생맥주의 잔단위 판매가 가능했었는데 지난해부터는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 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국세청 주세법 기본 통칭에 담아가면서 잔술 판매가 합법이 된 겁니다. 네, 식당에서 간단하게 좀 잔으로 한 잔 마시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좀 반길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알코올에 취약한 사람들은 요즘에 알스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렇죠. 혹시 알스신가요? 그렇죠. 알스신가요?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알스 분들을 위해서 이 무알콜이라든지 아니면 비알콜 음료도 식당에서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안에는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콜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 판매 전업 의무 면허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콜 맥주도 식당에 납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소식으로 알스족들, 이 무알콜족들은 굉장히 환영할 것 같은데요. 소비자들의 반응은 또 어떤가요? 네, 주량이 약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그간 주량이 소주 3잔이나 딱 2잔만 마시고 싶었는데 술이 아까워서 어쩔 수 없이 좀 과음하게 된 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딱 주량에 맞게 마실 수 있게 됐다며 잔술 판매를 환영하는 소비자들도 있었지만 위생 문제를 지적하는 소비자들도 있었습니다. 위생 관리와 모니터링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위생법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개정안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이 부분도 좀 알려주세요.
네, 기재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된 후 통상 3일에서 5일 정도 후에 공포가 되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잔술 판매 앞으로 식당 갈 때 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다양한 이슈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해준 편지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시각은 3시 2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 마감까지 10분가량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오전장, 오후장 어떤 섹터와 종목이 좀 뜨거웠는지 짧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간밤에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뭐 다들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꾸준히 그쵸?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실적이 잘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훨씬 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정말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이 장 종료한 후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6% 넘게 급등을 하면서 1,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이제는 천비디아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 주식 보유한 서학개미들 너무나도 기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엔비디아 보유하고 계신 이 서학개미 분들 얼마나 계실까 하고 살펴봤더니 오늘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들이 지난 21일 기준으로 엔비디아 주식을 91억 8,795만 달러, 하나로 치면 약 12조 원 정도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이 규모 같은 경우에는요, 테슬라 규모에게 이어서 2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네, 다만 이 서학 개미들은 올해 들어서 엔비디아 주식을 5억 4,603만 달러 순매수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규 투자보다는 이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을 홀딩한 것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이 서학 개미들이 이 빠르게 엔비디아에 대한 이 차익 실현 매물을 출하하지 않고 좀 오래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이런 주가를 만들어낸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오래 좀 보유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익률 극대화가 좀 가능해졌다.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잘 간다 많이 갔다 해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니까요. 지금 저희 약간 껄무새잖아요. 네, 작년에 맞아요. 살 걸 그랬다. 작년에 좀 엔비디아를 사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역시 실행에 옮기지 않은 걸 좀 후회하고 있는 오늘인데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로 사기보다는 홀딩하고 있었다. 자, 왜 이렇게 홀딩을 했느냐? 아무래도 실적이 잘 나오니까 앞으로의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 엔비디아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을 좀 더 살펴보자면 1분기 매출액은요. 하나로 약 3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2% 증가한 규모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 월가의 전망치보다 훨씬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하나로 23조 원으로 8배나 급증을 했습니다. 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461%가 성장을 한 건데요. 이 엔비디아의 호조가 나온 이유는 아무래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이 이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뛰어들게 되면서 이 산업의 기반 중에 하나인 이 GPU의 수요가 폭주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 엔비디아 훈풍에 힘입어서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엔비디아 관련주들 정말 주가가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오전장부터 이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SK 하이닉스도 정말 사상 최초로 20만 원 돌파한 흐름 보여주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렇게 엔비디아 향 종목으로 잘 나가게 된 데에는 한미반도체의 역할 또한 굉장히 컸습니다. 이 한미반도체의 TC 본더가 이 HBM의 아주 핵심 장비이고 수요를 잡는 데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한미반도체가 이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는 공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에는 지금 공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이번에 이 수율을 한번 업계 비밀이었는데 한번 발표를 했는데 HBM 수율이 이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80%에 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100개를 생산한다 치면 그중 80개는 이 제대로 된 장비인 수준인 건데 원래 HBM에 관련된 수율은 이제 업계 내에서 잘 나온다고 전망했을 때 한 60에서 70% 수준이었거든요. 그거를 뛰어넘는 뛰어난 이 장비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에는 아무래도 이 한미 반도체 역할이 크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는 이 수율 잡기에 굉장한 이 고난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샘플 테스트에서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소식도 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엔비디아향 종목 중에서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이 한미 반도체가 이 가장 또 눈에 띄는 수혜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파란불을 켜고 있기는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장 초반에 지금 3% 넘는 급등이 나왔다가 차익 시험 매물이 조금 나온 것으로 좀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 초반에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삼성전자가 오히려 오후장 들어서 조금 이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어제 이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오늘 좀 반도체가 잘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이 이 개별 이슈를 가진 종목들 위주로 계속 순환 매장세가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진한 흐름을 좀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주도 섹터, 그것이 바로 반도체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 속에서 좀 엔비디아를 주시했던 건데 사실 오늘 장 개장하고 이후에는 조금 실망한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만 좀 잘 가는 모습 보여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후장 들어서 상승으로 전환하긴 했지만 오전장에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반도체 이 하위단위 소부장 기업들도 몇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잘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어제 실적도 잘 나왔고 또 어제 액면 분할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이 배당 이야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발 훈풍 좀 우리 장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반적인 흐름도 좋지 못하고 또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반도체의 이 대장 굳건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의지를 내비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삼성전자의 추이도 지켜봐야겠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다음 이슈 짧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이름 노브랜드라는 종목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이마트 노브랜드가 아닙니다. 이 또 다른 노브랜드의 등장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이 노브랜드라는 기업이 새롭게 등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이마트의 자체 브랜드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노브랜드는 이마트의 그 자체 브랜드가 아니라 의류 전문 업체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회사 소개를 조금 더 해보자면 유명 패션 브랜드의 의류 디자인 그리고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의류를 디자인하고 원단을 개발해서 납품하는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월마트와 타깃 등 이 유통업체의 패션 자체 브랜드 PB 상품부터 이 갭, H&M, 리바이스 등 글로벌 패션 브랜드까지 아주 다양한 이 브랜드의 의류 제품을 디자인해서 공급한다고 하네요. 네,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우리가 그 자주 가는 그 이마트의 노브랜드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사실 노브랜드는 이 사명으로도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늘 상장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노브랜드의 그 브랜드가 R이 아니고 L이에요. 그래가지고 노브랜드 그 L로 들어가는 그 노브랜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의류업체 노브랜드는 1994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마트의 노브랜드보다 더 일찍 만들어졌기 때문에 원조네요. 사실 시간의 흐름으로 보면은 더 원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브랜드를 비롯해서 이 상반기에 상장한 종목들 보시면은요, 흐름이 지금 LG 머티리얼즈가 지금 12%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DS 단석도 오늘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 넘게 오르면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따블 거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두 가지 이슈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 천비디아라는 이름이 붙은 이 지금 엔비디아에 따른 SK 하이닉스의 수혜와 향후의 방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오늘 상장하게 된 노브랜드까지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감 시황의 구하연입니다. 엔비디아발 훈풍을 입은 우리 증시, 내내 좋은 흐름 보이다가 빨간불로 마감했습니다.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사흘 만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0.18%포인트 상승한 272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5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입니다. 0.17%포인트 상승한 847선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수급입니다. 코스피 개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들어왔습니다. 개인이 400억 원, 기관이 2,651억 원 순매도를 했고요. 외국인이 홀로 2,759억 원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오늘 업종별 등락 살펴보시면 하락 업종이 우세합니다. 하락 업종 순으로는 유통업, 응식료업, 통신업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317억 원, 외국인이 461억 원 물량을 담아냈고요. 개인이 홀로 650억 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업종별 등락을 살펴보시면 상승 업종이 우세했습니다. 상승 업종 순으로는 오락문화 건설, 통신장비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 종목 함께 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혼조 마감했는데요. 먼저 반도체 투톱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반도체에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삼성전자 0.77%포인트 상승한 78,300원에 SK하이닉스는 1.16%포인트 상승한 20만 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반면 현대차는 1.99% 하락한 27만 1,5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현대차 오늘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팔자세를 보이며 하락 전환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파랗게 물들여졌는데요. 먼저 2차 전지주들부터 살펴보시죠. 네, 테슬라가 약세를 보이면서 2차 전지주들 현재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에코프로 형제들, 에코프로 BM 0.74%포인트 하락한 20만 2,500원에 에코프로는 0.41%포인트 하락한 96,8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엔캠 1.22%포인트 하락한 32만 3,0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제약바이오주 살펴보시면 HLB 0.61%포인트 하락한 4만 9,0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내내 바이오포럼 개최 소식에 상승 흐름 보여주더니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마감 시황의 구하연이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시장은 역시나 이 엔비디아로 시작해서 엔비디아로 끝나는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던 하루인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아쉽게 마무리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상장했던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좋은 움직임 보이면서 따따블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외에도 오늘 시장에서 몇 가지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있었는지 짧게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에서 좀 흐름 좋았던 섹터가 있을까요? 네, 오늘 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뚜렷한 주도 섹터가 없다 보니까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신재생이 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사실 신재생 그 안에서도 뭐 수소라든지 뭐 맞아요. ESS 이런 쪽이 주목을 받았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안에서도 특히 태양광 쪽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태양광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았나 봤더니 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지금 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이 미국에서 22일에 이 뭐 전기차라든지 뭐 반도체, 일부 의약품 이쪽에 이 관세를 부과하겠다, 관세 비율을 더 높이겠다 이러한 발표를 한 건데요. 특히 이 중국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현재는 25%였는데 100%로 인상을 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이것은 지금 8월 1일부터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뭐 배터리, 뭐 반도체, 뭐 태양전지 이런 쪽에서도 더 관세를 올릴 것이다,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밝히면서 지금 관련된 업종들 주가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에 더해서 이 간밤에 태양광 업종들 왜 이렇게 상승을 했나 살펴를 봤더니 지금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 미국의 USB가
퍼스트솔라가 AI 기반의 전력 수요 증가의 숨은 수혜주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이 목표 주가를 주당 270달러로 상향을 하게 됐습니다. 이 UBS는 이 대형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 때 아무래도 전력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중심이 이제는 태양광이다. 이렇게 본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지금 퍼스트솔라 18%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뭐 솔라이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8.97%, 뭐 선농 같은 경우에도 7.94% 상승을 하면서 이 미국의 태양광 업체들 주가 전반적으로 뛰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도 이러한 영향 그대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있는 이런 종목들도 그대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 초반에 바로 상한가 지킹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끝까지 풀리지 않고 오늘 31,650원에 종가 형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또 대명 에너지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역시 24%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특히 장 막판에 2시 이후에 더욱더 상승폭 확대해 나가면서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또 하나솔루션도 살펴보면은요, 지금 11.98%포인트 오르면서 32,250원의 종가를 형성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이 태양광 관련된 업종들 잘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태양광 에너지 그리고 수소 에너지까지 이 어제부터 잘 나갔던 친환경 에너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뭐 호재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또 그리고 요즘에 AI가 워낙에 지금 대세잖아요. 맞아요. 이 AI가 뭐 전기를 많이 쓴다 이렇게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전기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이 무엇인지 좀 찾게 되는 시장의 눈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어제부터 수소 관련된 이 종목들이 잘 간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로 뒤에 퓨얼셀 이렇게 붙은 종목들인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움직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좋은 움직임 보인 것이 바로 범한 퓨얼셀입니다.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장중에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이 나왔고요. 오늘도 장중에 상한가 진입이 되어 있었고 마감이 됐을 때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25% 위로 좀 올라간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제는 현대차와 관련해서 좀 호재가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북미 지역에서 수소의 밸류체인을 확장한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관련주로 묶여서 급부상한 건데요. 오늘 시장에서도 물론 이 수소주들이 좀 잘 갔습니다. 뭐 범한 퓨얼셀 말고도 두산 퓨얼셀이라든지 어제 잘 갔던 S퓨얼셀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다 빨간불을 켜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그 폭이 어제만큼 크지는 않았습니다. 뭐 크게는 10%대 그리고 뭐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뭐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아서 1%대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기관의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기관이 좀 대량으로 26,000주가량 구매를 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좀 힘입어서 장중 상한가 보이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이 수소 관련된 분야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뭐 굳이 짧게 보지 않더라도 좀 보유하고 있다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맞아요. 생각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뜨거웠던 친환경 에너지 분야 태양열과 수소 에너지 관련 종목들 몇 가지 짧게 한번 만나봤으니까요.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마다 저희 랜선 여행을 떠나죠. 트렌드 어디 갈까 코너에서 방송인 전혜규 씨와 함께 오늘은 가평에서 열리는 자라섬 꽃 페스타 소식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혜규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이 페스티벌의 계절이라 그런지 페스티벌에 딱 맞는 룩으로 오늘 입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하는 내용이랑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축제 서울에서 가까운 가평입니다. 뭐 차 안 막히면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자라섬 꽃 페스타에 관련된 이야기 해볼 텐데요. 어디서 한번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축제인지 좀 개괄적인 설명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가평군 자라섬 하면 많은 분들이 재즈 페스티벌을 떠올리실 텐데 재즈 페스티벌도 유명하지만 2년 연속 경기 관광 축제로 선정된 가평군 자라섬 꽃 페스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죠. 25일 토요일부터 6월 16일 일요일까지 23일 동안 자라섬 남도에서 자라섬 꽃 페스타가 펼쳐지는데요. 꽃 축제가 열리는 자라섬 남도 꽃 정원은 지난 2019년 11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약 3만 3천 평의 모래밭에 야생화를 심고 2020년부터 꽃 축제를 개최하면서 지역의 관광 명소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이번 자라섬 꽃 페스타에는 양귀비, 유채, 페튜니아, 하늘바라기, 블루 에로우, 수레국화, 버베나 등이 자라섬 남도에 식재되어서 컬러풀하고 아름다운 봄꽃 정원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잠깐 소개만 들었는데도 막 꽃 이름을 들으니까 꽃이 촤르르 펼쳐져 있는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데요. 이번에 이 자라섬 꽃 페스트가 조금 이동도 편리하게끔 도와주는 것도 있고 이 관광지 할인 혜택까지 연계된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축제 기간 동안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가평 레일바이크에서 자라섬 입구, 남도 입구 구간에 운행하고 자라섬, 남이섬 간 선박을 운행한다고 합니다. 또 북한강, 천년 백길 선박 운항으로 자라섬에서 남이섬, 가평 마리나 구간이 100길로 연결돼 주요 관광지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자라섬 꽃페스타 입장권을 소지하고 관내 주요 관광지 방문 시에는 할인 혜택을 최대 30%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주요 할인 혜택 관광지는 뿌띠 프랑스, 이탈리아 마을, 가평 레일바이크, 브릿지 짚라인, 양떼 목장, 에델바이스 스위스 테마파크, 베고니아 세정원, 신비 동물원, 꿈의 동산, 아침고요 수목원, 그리고 아침고요 가족 동물원, 제이드 가든 등 이렇게나 관광지가 많습니다. 축제 가신 김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내 음식점과 카페, 숙박업소에서도 입장권 소지자에게 할인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사실 뭐 가평은 서울에서 가까워서 이 많은 분들에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들 한두 번씩은 방문을 해본 지역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방문해볼 관광지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뭐 친구들이랑 놀러 가거나 아니면 MT로도 이 가평 굉장히 많이 가는데 지금 말씀해주신 관광지 중에 좀 방문을 해보신 지역이 어떻게 다들 있으세요? 저는 아니요. 자라섬 가보지 못했어요. 아직은 없으시구나. 네. 우리 그러면 해리맨커는요? 저는요, 가평 그 오이도 그쪽은 한번 가봤었어요. 오이도 쪽. 네. 저만 많이 가봤나 봐요. 저는 이 MT로도 많이 가보고 친구들끼리 이 대학교 다닐 때 여행을 많이 가봤었는데 뿌티 프랑스도 그렇고 이 수목원도 그렇고 레일바이크 혹은 짚라인 이런 것들이 정말 놀기 좋게 잘 꾸며져 있고 진짜 가서 한번 딱 이렇게 지내보면은 추억거리들을 많이 쌓고 올 수 있게끔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시간을 꽉꽉 알차게 채워서 놀 수 있는 공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평 가면 진짜 자라섬만 딱 들렀다 오기는 아쉽고 그 주변 지역까지 다 둘러봐야지 좀 알찬 것 같아요. 이 할인 연계된 다른 곳들도 함께 방문을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외에도 좀 풍성한 볼거리 그리고 즐길 거리가 또 있을까요? 네, 이번 자라섬 꽃 페스타에서는 공연,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등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라섬 남도 선착장에서는 가수 수아진 공연이 진행되고요. 주말 및 공휴일에는 지역 예술가, 밴드의 공연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전시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옛날 교복과 한복 등 화관 등을 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역 장인이 참여하는 편백나무 가옥 전시, 그리고 지풀 공예 체험과 풍선 아트 및 페이스 페인팅 프로그램, 플라스틱 병뚜껑 업사이클링, 새활용 체험과 탄소 중립 기상 기후 사진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듣기만 해도 체험할 거리도 정말 많고 꽃도 정말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고 좀 교육적으로도 좋은 내용들도 들어있어서 정말 주말에 꼭 방문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근데 이 지역 축제 하면은 아무래도 조금 망설여지는 게 좀 물가가 비싼 거 아니야? 좀 맞아요. 바가지 요금 이런 거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이 페스타를 준비하는 가평군에서 따로 준비한 게 있다고요. 네, 자라섬 꽃 페스타 기간 중에 할인업소에 입장 영수증을 제시하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평군은 또 자라섬 꽃 페스타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평 맛집, 멋집 챙겨 투어라는 전용 지역 화폐 카드를 발급해서 지역 화폐 가맹점에서 15만 원 이상 사용 시 10,000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고 합니다. 가평 GP페이 사용 시 인센티브 10%, 그러니까 15만 원 충전할 때 16만 5천 원과 사업 인센티브 죄송합니다. 1만 원의 혜택을 더하면 총 17만 5천 원의 혜택을 받는 셈인데요. 단 가평 맛집 멋집 챙겨 투어로 받은 인센티브는 사용 유효 기간이 3개월 미사용 시 소멸된다고 합니다. 음식점 할인 이벤트 참여 업소 및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평군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고요. 아주 자세한 상호 이름과 메뉴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 방문 전에 미리 체크하시고 즐길 거리, 먹거리 계획을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알차게 준비를 잘 해놓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자하니 또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소식이 하나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축제나 뭐 야외 장소를 갈 때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 좋은 곳일까? 이거를 꼭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라섬 꽃페스타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배려한 포인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자라섬 꽃 페스타 매표소로 들어오는 길 옆 잔디밭에서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관광객이 무료로 이용 가능한 반려동물 놀이터가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주말에는 이곳에서 반려동물 전문가 세미나가 진행되어서 관광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번 주말 나들이 나갈 때 반려동물을 데려오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분들 계셨을 텐데 이번 자라섬 꽃 페스타에서는 꼭 반려동물과 함께 오셔서 좋은 추억을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 정말 행복한 나들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또 가평하면 굉장히 유명한 게 있어요. 가평의 특산물인데요. 바로 잣입니다. 진짜요? 네, 잣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어. 이 잣이 예로부터 이 불로장생의 식품이라고 알려져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가평 자라섬 꽃 페스트에 왔다가 이 할인해서 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평 잣이 정말 유명하고 맛있잖아요. 자라섬 남도 입구에서는 가평군에서 생산한 농산물 직거래 장터 마켓섬이 운영되어서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경기도 가평군은 오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진행하는 2024 자라섬 꽃 페스타 기간 중에 매주 토요일에 노랑카드 시장 투어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노랑카드 시장 투어는 가평 잣고을 시장의 상징적 컬러인 노란색을 활용한 컬러 마케팅인데요. 이는 자라섬 꽃 페스타 기간 중에 매주 토요일에 축제 입장권 소지자가 가평 잣고을 시장에서 1만 원 이상 사용하면 선착순으로 독특하고 귀여운 잣돌이 캐릭터가 담긴 홍보 물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가평 잣고을 시장 창업 경제타운을 이 노랑 영수증 10,000원 이상 사용 영수증과 함께 노랑카드를 지참해서 방문해서 받으실 수 있고요. 가평구는 총 1,500개의 홍보 물품을 준비해서 4주에 나눠서 선착순으로 배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한 가평 잣고을 시장 창업 경제타운 광장에서 다채로운 두네토 마켓 행사를 개최해서 자라섬 꽃 페스타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정말 좋은 소식을 잘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이 자라섬 꽃 페스타 더 잘 즐길 수 있는 우리 전혜교님만의 꿀팁이 있다면 좀 짧게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서울 근교에서 가까운 가평의 명소 중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잣향기 푸른 숲인데요. 피톤치드가 넘쳐나는 80년 묵은 잣나무들이 군락을 이루어 놓아서 가평에서도 손꼽히는 힐링하기 매우 좋은 숨은 명소 중 하나인데요. 화점인 마을을 지나서 조금 더 오르면 잣나무 아래에 자리한 푸른 호수를 발밑에 아우를 수 있거든요. 자라섬은 한국관광 100선에 이름을 올려 믿고 찾을 수 있는 관광 명소인 만큼 이번 축제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사는 컬러풀 가든을 테마로 하여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꽃 정원을 선사할 거라고 하니까 초여름의 공기를 가득 담은 봄꽃의 향기를 느끼시면서 인생샷을 남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트렌드 어디 갈까에서는 자라섬 꽃 페스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방송인 전혜교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후의 경제수다 우수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증시 살펴보자면 코스피는 오늘 약보합에서 마감하는 모습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선에서 마감을 하면서 0.1%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내일은 더 가깝고 시장에 유익한 경제 이슈들 챙겨서 돌아올게요. 저희 방송 다시 보기는 언제나 네이버와 유튜브 채널 참고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 상승과 하락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오스타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